이건 말도 안 된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기습 폭탄 선언을 들은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며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라 발표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국방부 지하상황실 시동 세 번째 모니터 앞에 앉아 중동 해역 실시간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고, 새벽 2시 17분 한국으로 향하던 초대형 유조선 블루 오로라호가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직후 화면에서 사라졌으며, 동시에 내 옆자리 분석관이 급히 일어서며 아랍에미레이트 국영방송 속보를 띄웠고, 화면에는 이란이 움직이면 해협을 닫겠다는 폭탄 성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뉴욕 선물시장 그래프를 열었고, 국제 유가가 단 8분 만에 수직 상승하며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복도 저편에서 국방장관 보좌관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백악관 긴급회의 소집됐다고 외쳤지만 저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고, 블루 오로라호 마지막 좌표 주변을 확대했지만 열화상 카메라에도 레이더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며 이상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앞쪽 타원형 테이블에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유럽 동맹국 연락관 3명이 앉아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한국 외교안보비서관 윤태성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고, 국방장관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은 일주일 안에 멈춥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 수송로 보호가 최우선이고 유럽 정유사 비축유 공급 루트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우선순위에 오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테이블 끝에 서 있던 윤태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지만 국방장관은 그를 보지도 않은 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이 목소리를 높였고, 저 유조선은 공격받은 게 아니라 끌려간 겁니다라고 말했으며, 회의실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합참의장이 코웃음을 치며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었고, 윤태성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열화상 위성 원본 데이터를 보여주려 했지만 국방장관이 손을 저으며 지금은 추측 들을 시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윤태성 표정을 봤고, 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다시 구석으로 물러섰고, 회의는 계속됐지만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긴급 알림이 떴고, 한국행 유조선 2척의 통신까지 동시에 끊겼다는 메시지였으며,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열어 위성 영상을 확인했지만 공식 채널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백도어로 열감지 위성 원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미군도 이란군도 아닌 정체불명의 무장 선박 3척이 유조선을 둘러싼 장면이 찍혀 있었고, 선박 크기와 형태로 봐서는 민간 군사기업 소속으로 보였으며,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 윤태성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그는 이미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고, 복도에서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저를 보며 부산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산이라니, 지금 상황에서 한국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지만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 있어봐야 아무도 안 듣고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제가 캡처한 위성 사진을 그에게 보여줬고,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표정이 굳어졌고 역시 그렇군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윤태성이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패턴이 보였고, 이번 사건은 단순 해적이나 이란군 위협이 아니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공급망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윤태성 판단이 과대망상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냥 중동 정세가 악화된 거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윤태성은 고개를 저으며 블루 오로라호 실종 12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민간 플랫폼에서 암호화 신호가 송출됐고, 수신지는 정체불명 선박이었으며 제가 추적한 결과 그 선박들은 국제용병 조직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고 물었고, 윤태성은 한국 정보기관이 독자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고, 미국 정보망도 못 잡은 걸 한국이 먼저 파악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국방부 부보좌관이 다가오며 윤태성을 불렀고, 그는 한국 측 독자 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왔으니
즉시 귀국 후 대기하라고 말했으며 윤태성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고 부보좌관이 돌아서자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명령 따를 겁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는 명령은 제 정부에서 받았고 워싱턴 명령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동맹 지시를 무시한다는 뜻이었고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지만 윤태성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갔으며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군 수송기 탑승 허가증을 보여주며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부 명령을 어기는 거였고 제 경력에 타격이 올 수 있었지만 동시에 윤태성이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번 사건 배후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예감이 떠나지 않았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가는 길에 윤태성은 계속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화면에는 부산항 실시간 CCTV와 한국 정유사 재고 현황이 떠 있었으며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윤태성이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1일이고 비공식 비축분까지 합쳐도 16일이며 그 이후엔 반도체 공장부터 정지되기 시작하고 병원 발전기도 멈추며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셧다운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11일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짧았고 윤태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미국이 일본과 유럽만 챙기고 있다는 점이고 한국은 동맹국인데도 후순위로 밀렸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먼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추측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오늘 회의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우선순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보며 워싱턴 불빛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CNN 속보 자막이 떠올랐으며 대한민국 산업 셧다운까지 11일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고 저는 윤태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오를 수도 있고 이번 사건은 단순 중동 분쟁이 아닐 수도 있으며 저는 명령을 어기고 그와 함께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윤태성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으며 수송기는 어두운 대서양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저는 윤태성과 함께 입국장을 빠져나왔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시 전체가 공포에 잠겨 있을 거라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오히려 공항 밖 도로에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항만 방향 고속도로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태성이 택시를 잡아타고 부산항으로 가자고 말했고 저는 함께 탔지만 창밖 풍경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으며 거리에는 경찰 순찰차보다 조선소 작업 차량이 더 많았고 새벽인데도 용접 불빛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었으며 한 건물 옥상에는 대형 크레인이 밤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윤태성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고 조선소는 긴급 수리 대비 중이며 정유사 직원들은 교대 없이 저장 탱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부 명령도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미국 같았으면 폭동이 먼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산 거리는 오히려 조용했고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고 부두 곳곳에는 작업등이 켜져 있었으며 정유사 직원들이 헬멧을 쓴 채 저장 탱크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한 무리는 배관을 점검하고 있었으며 다른 팀은 컴퓨터 앞에 모여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저를 항만관제센터로 데려갔고 안에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조선소 대표 그리고 정유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으며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지만 블루 오로라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추가 실종된 두 척도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워싱턴발 긴급 뉴스 알림이 떴고 미국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본과 유럽 동맹국의 비축유 우선 공급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고 한국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윤태성에게 보여줬고 그는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지만 놀라지는 않았으며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안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후순위로 밀었고
우리는 사실상 버려진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정유사 임원 한 명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소리쳤지만 윤태성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자 호송 함대를 꾸리고 직접 호르무즈로 가서 유조선을 구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독자 함대라니 미국 승인 없이 움직인다는 뜻이었고 자칫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었지만 윤태성은 이미 해군작전 사령부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구축함 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의실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건물 전체가 흔들렸으며 유리창이 떨렸고 스크린 화면이 깜빡였으며 사람들이 창문으로 달려갔고 저도 따라가서 밖을 봤지만 멀리 부산 저장기지 방향에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성이 급히 무전기를 들고 현장 상황을 확인했고 몇 초 덧 보고가 들어왔으며 남항 제3저장기지 폭발 발생했고 원인 불명이며 화재 진압 중이라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창밖 화염을 보며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너무 타이밍이 정확했으며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다는 발표 직후 터진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미국 언론 사이트를 확인했고 CNN은 벌써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으며 한국 경제 붕괴 시작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BBC도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 심화라는 기사를 올렸으며 일부 국제선주협회는 즉시 성명을 내고 한국행 유조선 계약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혼란에 빠졌고 정유사 임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으며 조선소 대표는 전화기를 붙들고 본사와 통화하고 있었지만 윤태성은 여전히 침착했고 폭발 현장 CCTV 영상을 요청했으며 몇 분 뒤 화면이 회의실 스크린에 떴습니다. 영상 속에는 폭발 3분 전 저장기지 상공을 지나가는 작은 그림자가 찍혀 있었고 윤태성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대했으며 저는 그 윤곽을 보는 순간 알아챘고 군용 드론이었으며 날개 형태와 크기로 봐서는 정찰용이 아니라 공격용이었습니다. 윤태성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내부 패닉을 만들고 있고 폭발은 사고가 아니며 우리를 멈추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도적이라니 그럼 누가 드론을 띄웠고 왜 한국을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윤태성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해군작전 사령부 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구축함 긴급 출동 준비를 지시했으며 민간 선주들에게도 연락해 유조선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사 임원 한 명이 윤태성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미국 승인도 없이 함대를 보낸다는 겁니까? 실패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윤태성이 그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승인 기다리다간 한국 공장 전부 멈추고 우리는 독자 행동밖에 선택지가 없으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손에 목줄 잡힙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윤태성이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며 독자 함대 계획도 이미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역이었으며 미군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윤태성과 함께 밖으로 나왔고 부산항 야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윤태성이 먼 바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이며 한국은 원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단순히 자신감 넘치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불안했고 이번 사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으며 드론 공격은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워싱턴은 한국의 독자 함대 계획 소식을 듣고 즉시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회의실 한쪽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으며 화면 속 국방장관은 인상을 찌푸린 채 한국 해군은 호르무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작전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구축함 세 척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만 수십 척이고 드론 편대까지 있으며 미국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윤태성은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구출 작전만 수행하고 교전은 최대한 회피하며
미국 지원 없이도 가능합니다. 국방장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우리 도움을 구걸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으며 지금이라도 작전 취소하고 미국 주도 다국적 해결책을 기다리십시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을 돕지 않을 거였고 다국적 해결책이라는 건 일본과 유럽만 챙기겠다는 뜻이었으며 한국은 그저 기다리다 무너지라는 말과 다를 게 없었지만 윤태성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고 화상회의를 종료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 휴대전화에 미국 언론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CNN은 한국 무모한 독자 작전 감행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으며 뉴욕타임스는 동맹 무시한 한국의 도박이라는 사설을 실었고 일본 NHK는 아예 한국 증시 폭락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위기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윤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미국과 완전히 등지는 겁니까? 윤태성이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등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고 미국이 우리를 포기했으니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동맹은 서로 돕는 관계인데 한쪽만 버려지면 그건 동맹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고 윤태성 논리가 틀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으며 한국은 결국 고립될 거였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두려웠습니다. 오후 3시 윤태성은 저를 데리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지하작전실로 내려갔고 안에는 구축함 함장 3명과 민간 선주 5명이 모여 있었으며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지형도가 떠 있었고 윤태성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항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만만을 경유해 해협 입구로 진입하고 실종 유조선 최종 좌표 주변을 수색하며 발견 즉시 호송 대형을 갖춰 귀환한다고 말했지만 한 민간 선주가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실종 유조선이 이미 격침됐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선원들 목숨 걸고 가서 시체나 건지자는 겁니까? 다른 선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으며 한 함장은 미국 항공모함 지원 없이 작전 수행은 무리라고 말했고 다른 함장도 교전 규칙이 불명확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태성은 그들을 보며 잠시 침묵했고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으며 저는 그가 뭐라고 설득할지 궁금했지만 그는 말 대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흑백으로 찍힌 부산항 모습이 담겨 있었고 부두에는 피난민들이 가득했으며 배 한 척에 수백 명이 매달려 있었고 갑판 위 사람들은 서로를 붙들고 있었으며 바다 위에는 작은 보트들이 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사진이고 당시 우리는 바다가 막혀도 살아남았으며 배가 부족해도 서로를 살렸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선주들은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함장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선주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 배 탔던 사람이고 그때도 불가능하다고들 했지만 해냈으며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출항 동의서를 집어들고 서명했으며 다른 선주들도 하나씩 따라 서명하기 시작했고 함장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과 몇 마디 말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고 윤태성은 설득이 아니라 기억을 건드렸으며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출항 준비가 시작됐지만 그 순간 작전실 통신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대 항법 서버 해킹당했고 레이더 시스템 전체 먹통이며 복구 시간 불명입니다. 윤태성이 즉시 서버실로 달려갔고 저도 따라갔으며 안에는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고 한 명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해킹 코드 패턴이 일반 사이버 공격이 아니고 군사급 암호화 기법 사용했으며 발신지 추적 불가능합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해킹 코드 샘플을 확인했고 암호 구조를 분석했으며 몇 분 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코드 패턴이 중동 민간 군사기업 작전 기록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했고 구체적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 근처
해상 플랫폼에서 운용되는 용병 조직 네트워크였으며 저는 윤태성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고 누군가 조직적으로 한국 함대를 막으려 하고 있으며 배후에 민간 군사기업이 있습니다. 윤태성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역시 그렇군요라고 중얼거렸으며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윤태성이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패턴이 보였고 저장기지 폭발도 항법 서버 해킹도 모두 같은 세력이며 누군가 한국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 중동 분쟁이 아니라 훨씬 큰 음모의 일부라는 확신이 들었고 한국은 그 음모의 첫 번째 목표였으며 윤태성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있었고 저는 그가 무모한 건지 용감한 건지 판단할 수 없었으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출항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항 당일 새벽 4시 저는 윤태성과 함께 부산항 제1부두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으며 부두 전체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철망 울타리 밖에는 선원 가족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고 한 여성은 남편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으며 노인 한 명은 철망을 붙잡고 서 있었고 어린아이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으려 매달려 있었지만 선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배로 향하고 있었으며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두 안쪽으로 들어가자 조선소 기사들이 구축함 엔진룸에 매달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한 기사는 손에 화상을 입은 채로도 배관을 용접하고 있었으며 다른 팀은 함포 아래에서 유압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었고 헬멧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쉬지 않았습니다. 부두 한쪽에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컵라면, 박스와 생수통을 손수레에 실어 나르고 있었고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방탄조끼를 어깨에 메고 구축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중년 여성 몇 명은 응급의료품을 정리하고 있었고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한 손으로 담요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습니까? 정부가 동원한 겁니까? 윤태성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동원하지 않았고 스스로 왔으며 부산 사람들은 원래 이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정부 명령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고 전쟁도 아닌데 시민들이 먼저 나선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눈앞 광경은 분명했고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으며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항 30분 전 갑자기 부두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항만 관제센터 방송이 흘러나왔으며 모든 선박 출항 허가 강제 취소됐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즉시 관제센터로 뛰어갔으며 안에서는 관제사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한 관제사가 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항만 관제 시스템 전체가 외부 공격받았고 출항 스케줄 데이터베이스 삭제됐으며 수동 복구 불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으며 공격 패턴이 4일 전 함대 항법 서버 해킹과 동일했고 또다시 민간 군사기업 코드였으며 누군가 출항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관제센터로 들어왔고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고 수동 출항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으며 관제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 없이는 안전 확보 불가능하고 충돌 위험 있으며 법적으로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미국 방송 알림이 떴고 CNN은 한국 독자 작전 실패라는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부산항 위성 사진과 함께 출항 취소됐다는 자막이 떠 있었고 일본 언론도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 속도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출항 취소된 지 채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전 세계 언론이 알고 있었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었으며 누군가 한국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두로 돌아왔을 때 일부 민간 선주들은 이미 겁을 먹고 배를 빼기 시작했고 한 유조선은 계류줄을 풀고 후진하고 있었으며 다른 선박 선장은 무전기로 회사 본부와 통화하며 출항 취소를 논의하고 있었고 함대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몰린 상태였습니다. 구축함 함장 한 명이 윤태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비서관님 이제 포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스템도 없고 언론도 우리 실패 기정사실화했으며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윤태성은 대답하지 않고
부두 끝 대형 크레인을 올려다봤으며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크레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갔으며 그는 크레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30m쯤 올라갔을 때 윤태성은 크레인 조종석 앞난간에 섰고 아래를 내려다봤으며 부두 전체가 한눈에 보였고 선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가족들이 모두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으며 윤태성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멈추면 한국 산업은 평생 남의 손에 목줄 잡히고 다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금 여기서 돌아서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굴욕을 겪게 됩니다. 부두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윤태성을 보고 있었으며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부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며 지금 함께 출항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저는 윤태성 설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이탈하려던 노선장 한 명이 배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부두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다른 유조선들도 하나씩 엔진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구축함 함장들도 함교로 돌아갔고 선원들이 배에 올라타기 시작했으며 가족들은 울면서 손을 흔들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마지막 물품을 실어보냈으며 부두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레인 아래에서 그 광경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윤태성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으며 제 옆을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설득당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입니다. 새벽 5시 한국 구축함 3척과 민간 유조선 5척이 부산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철망박 가족들은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으며 조선소 기사들은 헬멧을 벗어 경례했고 자원봉사자들은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는 구축함 한미 갑판에 서서 부산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고 있었고 윤태성은 제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노트북에 경고 알림이 떴으며 누군가 우리 함대 위치를 실시간으로 외부에 송신하는 암호화 신호가 포착됐고 발신지는 함대 내부였으며 수신지는 중동 해상 플랫폼이었고 저는 윤태성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위치가 새고 있습니다. 사흘 후 함대가 오만만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 입구 40km 지점에 진입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고 저는 구축함 CIC 전투지휘실 안에서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윤태성은 함장 옆에 서서 해협 지형도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긴장감만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함 내부에서는 무장 담당관들이 실탄 지급을 시작했고 승조원들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한 병사는 탄약 케이스를 열며 손이 떨리고 있었고 다른 병사는 총검을 확인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으며 복도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간 유조선 상황은 더 심각했고 무전으로 들려오는 선장들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으며 한 선장은 선원 절반이 수면 부족으로 쓰러졌다고 보고했고 다른 선장은 일부 선원들이 공포에 떨며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가장 큰 유조선 선장은 지금이라도 회항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윤태성이 무전기를 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실종 유조선 좌표까지 15km 남았고 곧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이더 담당 사관이 급히 보고했고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함장님, 정체불명 고속정 다수 포착됐고 우리 함대를 향해 접근 중이며 속도 40노트 이상입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 여러 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함대 사방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10여 척에서 20여 척으로 증가했으며 CIC 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함장이 윤태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비서관님, 교전 규칙 확인 필요하고 먼저 공격받기 전에 경고 사격 허가 요청합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낮은 윙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CIC 천장 너머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으며 레이더 담당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공중 목표 다수 포착됐고 드론 편대로 추정되며 고도 200m에서 함대 상공 선회 중입니다. 저는 급히 갑판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고 밤하늘에는 작은 불빛 수십 개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으며 마치 독수리떼가 먹이를 노리듯 함대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태성도 갑판으로 나왔고
하늘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으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신 교란 시작될 겁니다. 위성 통신 끊기기 전에 본국 연락하십시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워싱턴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고 함대 좌표와 현재 상황을 전송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으며 대신 미국 태평양 함대 공식 채널에서 메시지가 왔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은 호르무즈 입구 80킬로 거리 대기 중이며 확전 방지를 위해 개입 불가하고 한국 함대는 독자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미군은 근처에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확전 방지라는 명분으로 한국을 버리고 있었으며 80킬로 거리면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들은 오지 않을 거였고 한국 함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통신 담당관이 CIC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위성 통신 두절됐고 GPS 신호 교란 시작됐으며 드론 전자전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민간 유조선 한 척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고 선장은 패닉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회항합니다. 더 이상 못 가겠고 선원들 안전 책임 못 지며 지금 돌아갑니다. 다른 유조선들도 동요하기 시작했고 회항 요구가 잇따랐으며 함대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윤태성은 무전기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항 불가하고 지금 흩어지면 각계격 파당하며 대형 유지하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드론 한 대가 급강하하기 시작했고 목표는 가장 뒤쪽 유조선이었으며 저는 소리쳤습니다. 드론 공격 들어옵니다. 구축함 근접 방어포가 즉시 작동했고 밤하늘의 예광탄이 그물처럼 퍼져나갔지만 드론은 회피 기동을 하며 계속 하강했고 유조선 갑판을 향해 돌진했으며 마지막 순간 명중했고 거대한 폭발이 터지며 화염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을 붙잡고 폭발 현장을 봤고 유조선 일부가 불타고 있었으며 선원들이 갑판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한 명은 바다로 뛰어내렸으며 다른 선원들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함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손상 유조선 예인 준비하고 나머지 함대는 계속 전진하며 드론 추가 공격 대비하십시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고 CIC 안승조원들도 긴장한 얼굴이었으며 저는 윤태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계속 가실 겁니까? 드론은 수십 대고 고속정도 접근 중이며 미군 지원도 없습니다. 윤태성이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면 한국은 끝이고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 없으며 계속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고 윤태성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으며 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함대는 고립되어 있었으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폭발 현장에서 잔해 일부가 바다로 떨어졌고 저는 쌍안경으로 확인했으며 드론 날개 파편이 물 위에 떠 있었고 윤태성이 구조팀에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30분 후 파편이 함정으로 운반됐습니다. 저는 파편을 확인했고 금속 표면에 새겨진 일련 번호를 촬영했으며 노트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고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부품이 미국 군수기업 자회사에서 생산된 칩셋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중동 민간 군사기업에 납품된 모델이었으며 이란 혁명 수비대 장비가 아니었고 정규군 무기도 아니었으며 용병 조직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윤태성에게 파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란군 방식이 아니고 민간 군사기업 공격이며 누군가 고용한 겁니다. 윤태성이 파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대답했으며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고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태성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을 막으려는 세력이고 유가 폭등으로 이익 보는 사람들이며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레이더 담당관이 다시 소리쳤고 목소리는 더욱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함장님, 대한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됐고 목표는 우리 함대이며 착탄까지 2분 남았습니다. 대한미사일 경보음이 CIC 전체를 가득 채우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붙잡았고 승조원들은 각자 전투 배치로 뛰어가기 시작했으며 민간 유조선에서는 선원들이 갑판 아래로 몸을 던지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비명과 기도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으며 함대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적 신호 수십 개가 동시에 표시되기 시작했고 고속정들은 사방에서 함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며 드론 편대는 여전히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고 이제 대한미사일까지 날아오고 있었으며 CIC 담당관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착탄까지 90초, 80초, 70초 함장이 요격 준비 명령을 내렸고 구축함 VLS 수직 발사대 해치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요격 미사일이 발사 대기 상태로 전환됐지만 그 순간 위성통신 단말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고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였으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교전 즉시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금지하며 확전 방지를 위해 회피 기동만 실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함장이 윤태성을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서관님, 미국 측 명령 확인됐고 교전 금지 요구받았으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태성은 잠시 침묵했고 CIC 안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있었으며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고 50초, 40초, 30초였지만 윤태성은 위성통신 단말기 앞으로 걸어가 케이블을 뽑아버렸고 화면이 꺼졌으며 함장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신 두절로 명령 수신 못했고 독자 판단으로 대응하며 요격 미사일 발사하십시오. 함장이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고 발사 명령을 내렸으며 구축함 VLS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요격 미사일이 치솟아 올랐고 밤하늘을 가르며 적 미사일을 향해 날아갔으며 몇 초 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지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적 미사일이 공중에서 요격됐고 CIC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레이더 담당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추가 미사일 포착됐고 이번엔 세 발 동시 발사되며 목표는 후방 유조선입니다. 윤태성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전함 요격 체계 가동하고 근접 방어포 준비하며 민간 선박은 지그재그 기동 시작하십시오. 구축함 세 척이 동시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하늘이 불빛으로 가득 찼으며 연쇄 폭발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한 발이 요격망을 뚫고 유조선을 향해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으며 충돌까지 10여 초 남았습니다. 저는 갑판에서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고 유조선 선원들도 미사일을 보고 있었으며 누군가 무전기로 기도하고 있었고 다른 선원은 구명조끼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윤태성이 함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함 미사일 진행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함체로 막으십시오. 함장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비서관님, 그럼 우리 함이 명중당하고 침몰 위험 있습니다. 윤태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유조선 뒤에 대한민국 공장 수백 개 있고 병원도 있으며 그들 먼저 살려야 합니다. 함장이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했고 타수에게 명령했으며 구축함이 급격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함체가 기울었으며 저는 난간을 붙잡고 균형을 잡았지만 미사일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이제 육안으로도 보였으며 하얀 연기를 뿜으며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근접 방어포가 최대 속도로 발사되기 시작했고 밤하늘에 예광탄이 그물처럼 펼쳐졌으며 총알 수천 발이 미사일을 향해 쏟아졌지만 거리는 계속 좁혀지고 있었고 200m, 100m, 50m까지 접근했으며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고 눈을 감았지만 그 순간 마지막 예광탄 몇 발이 미사일 동체를 관통했고 공중에서 폭발하며 거대한 섬광이 터졌으며 충격파가 함정을 덮쳤습니다. 저는 갑판 바닥에 쓰러졌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으며 눈을 떴을 때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파편들이 비처럼 떨어지고 있었으며 함체 일부가 파손됐지만 침수는 없었고 승조원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유조선 선장 목소리가 들려왔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았고 한국 해군 감사합니다. 다른 유조선들에서도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윤태성은 대답하지 않고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으며 고속정들이 여전히 접근 중이었고 드론 편대도 재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파편 하나를 주워들었고 금속 표면을 확인했으며 제조사 마크를 촬영했지만 그 순간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고 미사일 발사 좌표 역추적 결과였으며 발신지는 이란 본토가 아니었고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민간 해상 플랫폼이었습니다. 저는 윤태성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미사일이 이란에서 온 게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 쪽 민간 플랫폼에서 발사됐으며 이건 국가 공격이 아닙니다. 윤태성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간 군사기업이 직접 공격하고 있다고 중얼거렸으며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 함대를 공격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누가 그들을 고용했고 왜 한국을 막으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윤태성은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침착했고 다음 명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 담당관이 다시 보고했고 고속정 10여 척이 함대 3킬로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일부는 자폭 돌진 준비 중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고 CIC 안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으며 함장이 윤태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비서관님 함포 사격 허가 요청하고 고속정 격침하겠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고 구축함 주포가 회전하기 시작했으며 조준 레이더가 목표를 잡았고 첫 발이 발사됐으며 포성이 밤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포탄이 고속정 한 척을 명중시켰고 폭발하며 화염 속으로 사라졌지만 나머지 고속정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접근했으며 일부는 함대 사이로 침투하려 했고 민간 유조선 옆까지 다가왔으며 선원들이 갑판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성이 전함 근접 방어포 자동 모드 전환 명령을 내렸고 구축함 3척의 방어포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밤하늘이 예광탄으로 뒤덮였고 고속정들이 하나씩 폭발하며 바다 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거대한 섬광이 수평선 끝에서 터지며 바다 전체가 새하얗게 뒤집혔고 저는 그 빛에 눈이 멀었으며 폭발음이 귀를 찢었고 함체가 크게 흔들렸으며 CIC 안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후방 유조선 피격됐고 화재 발생했으며 침수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폭발 직후 저는 CIC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차렸고 천장에서 전선들이 늘어져 있었으며 스파크가 튀고 있었고 승조원 몇 명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으며 함장은 벽에 기댄 채 일어서려 하고 있었지만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갑판으로 나갔고 바다 위에는 불길에 휩싸인 유조선 잔해가 떠 있었으며 선체 일부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선원들이 구명 보트에 매달려 있었으며 일부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구조 신호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함교에서 무전기를 들고 후방 유조선들에게 명령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피격 선박 선원 구조 최우선이고 나머지 유조선은 계속 전진하며 대형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고 한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고 우리도 당할 것 같으며 지금 회항합니다. 다른 선장들도 동조하기 시작했고 회항 의사를 밝혔으며 함대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위성통신 단말기가 다시 켜졌고 미국 태평양 함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으며 내용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 완전히 중단하고 동맹 관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장이 윤태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서관님 미국이 최후 통첩 보냈고 철수 안 하면 동맹 끊긴다며 정말 계속 가시겠습니까? 윤태성이 화면을 보며 침묵했고 CIC 안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있었으며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함장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서로 지키는 관계인데 한쪽만 버려지면 그건 동맹이 아니고 계속 전진합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고 승조원들도 불안한 얼굴이었으며 저는 윤태성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의 논리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고 통신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함대 내부 통신망 해킹당했고 정체불명 방송 송출 중이며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스피커에서 한국어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남자 목소리였으며 또렷했습니다. 한국 선원 여러분, 부산이 방금 마비됐고 정유 공장 전체 멈췄으며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부산 뉴스를 확인했고 화면에는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으며 부산 시내 일부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었고 주유소 앞에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정유 공장이 멈췄다는 확인은 없었으며 방송 내용은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윤태성이 즉시 무전기를 들고 전 함대에 방송했습니다. 지금 들리는 내용은 가짜이고 적이 심리전 펼치는 것이며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일부 민간 선박에서는 이미 동요가 시작됐고 한 선장이 무전으로 회사 본부 연락 시도했지만 통신 두절 상태였으며 다른 선장은 선원들 진정시키느라
갑판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함대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성은 함교를 나가 손상된 갑판으로 향했고 저도 따라갔으며 그는 화재가 난 구역 근처까지 가서 소화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다가갔고 헬멧을 벗은 채 그들과 함께 소화 호스를 잡았으며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윤태성을 보고 놀랐고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비서관님 위험하니 함교로 돌아가십시오. 윤태성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데 저만 안전한 곳 있을 수 없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원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다시 소화 작업에 집중했고 불길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으며 30분 후 완전히 진압됐고 갑판에는 검은 그을음과 물웅덩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카메라를 들어 촬영했고 윤태성이 선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기록했으며 그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말은 없었지만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노트북에서 미사일 발사 좌표 역추적 데이터를 최종 확인했고 발신지가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민간 해상 플랫폼이라는 증거를 완전히 확보했으며 플랫폼 소유주까지 확인됐고 국제용병 조직과 연결된 투자 회사였으며 저는 그 자료를 윤태성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이번 공격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 세력이고 누군가 돈 주고 고용한 겁니다. 윤태성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대답했으며 이제 그 배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의심 가는 세력이 있었고 미국 군수기업과 국제투기 자본이었으며 그들은 호르무즈 위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워싱턴에 보내는 순간 미군 정보부가 제 접속을 강제 차단할 거였고 증거는 묻힐 거였으며 저는 결단해야 했고 동맹국 명령을 따를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윤태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 공개하면 미국 정부는 저를 배신자로 몰 겁니다. 윤태성이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고 강요할 수 없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며 지금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고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채널로 자료를 국제 언론 네트워크에 전송하기 시작했으며 CNN 내부 고발자 라인과 BBC 조사 보도팀 그리고 독립 언론 매체 여러 곳에 동시에 보냈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 배후 증거. 파일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제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미군 정보부 경고 메시지가 떴지만 이미 늦었고 자료는 퍼져나갔으며 저는 화면을 닫고 윤태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레이더 담당관이 CIC에서 소리쳤고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함장님, 정체불명 무장 고속정 수십 척 동시 접근 중이고 드론 편대도 재집결했으며 이번엔 전멸작전으로 보입니다. 윤태성이 함교로 돌아가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마크, 이제 우리 힘으로 끝까지 가야 하고 미국 지원 없이 살아남아야 하며 준비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CIC로 들어갔으며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사방에서 함대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고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함대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고 검은 연기 너머로 정체불명의 무장 고속정 수십 척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밤바다는 적의 불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축함 CIC 한쪽 구석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적 고속정 신호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 떠 있었으며 몇 분간 데이터를 추적한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공격 세력이 단순 중동 무장 조직이 아니라 국제 원유 투기 자본과 연결된 민간 군사기업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가 용병 조직에 자금을 댔으며 그들의 목표는 호르무즈 봉쇄를 장기화해 유가를 폭등시키는 것이었고 한국은 그 계획에서 첫 번째 희생양으로 선택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윤태성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투기고 누군가 한국 경제 무너뜨려서 돈 벌려는 겁니다. 윤태성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놀라지 않았고 이미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아시아 전체 공급망 흔들리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며 그들은 그걸 노린 겁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부산발 긴급 뉴스 알림이 떴고 정유 공장 제어 시스템이 해킹당해
일부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속보였으며 CNN과 BBC는 즉시 대한민국 산업 정지라는 자막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국제 증시에서 한국 관련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으며 공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 정유 공장 해킹 기록을 역추적했고 발신지는 또다시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해상 플랫폼이었으며 동일한 민간 군사기업 네트워크였고 그들은 물리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즉시 위성 전화를 들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연락했고 정유 공장 보안팀과 협력해 해킹 차단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부산항 민간 조선소들에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손상된 구축함 긴급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한 조선소 대표가 무전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비서관님 지금 부산 전체 패닉 상태고 우리 직원들도 불안해하며 배 수리할 여유 없습니다. 윤태성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싸우는 사람들 살리려면 수리 필요하고 부산 조선소만 믿으며 도와주십시오. 조선소 대표가 잠시 침묵했지만 곧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긴급 수리팀 편성하겠다고 말했으며 윤태성은 다른 조선소들에도 연속으로 전화를 걸었고 하나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레이더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고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함장님 적 고속정 10여 척이 함대 1킬로 거리까지 접근했고 교란탄 퍼붓기 시작하며 레이더 신호 방해받고 있습니다. CIC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레이더 영상에 노이즈가 끼었으며 목표물 추적이 불안정해졌고 함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윤태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서관님 레이더 잃으면 방어 불가능하고 구축함 한 척은 이미 주 레이더 완전히 먹통이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태성이 잠시 생각했고 CIC 안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있었지만 그는 함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끼함 필요하고 제가 탄 구축함을 앞으로 내세워 적주에 끌겠으며 나머지 함정은 유조선 호위 계속하십시오. 함장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비서관님 그럼 우리 함만 집중 공격받고 침몰 위험 있습니다. 윤태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조선 먼저 살려야 하고 저는 괜찮으며 명령 실행하십시오. 함장이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고 타수에게 지시했으며 구축함이 함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갑판에서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지만 동시에 윤태성 결단력에 놀랐고 그는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적 고속정들은 즉시 방향을 틀어 우리 구축함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고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으며 500m, 300m까지 접근했지만 윤태성은 함교에서 침착하게 서 있었고 근접방어포 발사 명령을 내렸으며 밤하늘에 예광탄이 그물처럼 퍼져나갔고 고속정 한 척이 명중당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고속정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접근했고 일부는 함체 측면까지 다가왔으며 선원들이 함 안에서 총을 들고 갑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근거리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민간 드론 한 대를 조립했고 윤태성이 제게 물었습니다. 마크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드론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적 지휘선 위치 찾아야 하고 레이더 안 되니 직접 띄우겠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드론을 갑판에서 띄웠으며 조종기를 들고 상공으로 올렸고 카메라를 통해 주변 바다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고도 300m까지 올라가자 시야가 넓어졌고 함대 주변 고속정들이 보였으며 그 너머로 큰 선박 한 척이 떠 있었고 안테나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휘선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좌표를 확인했고 윤태성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기 지휘선 있고 좌표 전송합니다. 윤태성이 즉시 함장에게 좌표를 넘겼고 함장은 주포 조준 명령을 내렸지만 그 순간 드론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적 대공포가 드론을 향해 발사되고 있었으며 카메라에 총알 자국이 찍히기 시작했고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으며 드론은 격추됐습니다. 하지만 좌표는 이미 전송됐고 구축함 주포가 발사됐으며 포탄이 지휘선을 향해 날아갔고 몇 초 뒤 수평선 너머에서 폭발이 터졌지만 명중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레이더도 교란된 상태였으며 저는 새로운 드론을 꺼내려 했지만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드론 화면을 녹화한 영상을 재생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고 지휘선 갑판에 설치된 서버렉이 잠깐 찍혀 있었으며 화면을 확대하자 모니터 화면에 한국 언론 패닉 조작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모습이 보였고 SNS 가짜뉴스 자동 생성 시스템이었으며 부산 정유 공장 마비 속보도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윤태성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 패닉도 그들이 만든 거고 부산 혼란도 조작이며 중동 해상 플랫폼 내부에 한국 여론 조종 서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태성이 영상을 보며 표정이 어두워졌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누가 이 전쟁 유도하는지 알겠고 곧 세상에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즉시 국제 언론에 전송했고 제목은 한국 패닉 조작 증거였으며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레이더 담당관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적 고속정 추가 증원됐고 이번엔 40여 척이며 함대 완전 포위 중입니다. 적 고속정 40여 척이 함대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저는 CIC 레이더 화면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고 빨간 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탈출 경로는 보이지 않았고 함대는 사실상 포위당한 상태였으며 민간 유조선 무전기에서는 탈출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고 선원들 전부 포기하자며 구명보트 내리겠습니다. 다른 선장들도 동조하기 시작했고 함대 대형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지만 윤태성은 무전기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곧 지원 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지원이라니 미국은 이미 개입 거부했고 일본 해상자위대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한국 해군 추가 전력도 여기까지 오려면 며칠 걸렸고 누가 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윤태성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고 함장에게 방어 태세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레이더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후방에서 선박 신호 포착됐고 아군 식별 신호 확인되며 한국 민간 선박으로 보입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수평선을 확인했고 작은 선박 3척이 우리 함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으며 선체에는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가까워지자 선박 종류가 확인됐으며 부산항에서 긴급 출항한 민간 지원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는 조선소 수리선이었고 갑판에는 용접 장비와 철판들이 실려 있었으며 두 번째는 의료 지원선이었고 응급 의료진과 의약품이 가득했으며 세 번째는 보급선이었고 식량과 탄약 케이스가 쌓여 있었으며 선원들은 모두 민간인이었지만 전투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무전기를 들고 지원선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오느라 고생했고 즉시 손상 함정 수리 시작하십시오. 조선소 기술자들이 구축함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한 기사는 용접 장비를 어깨에 메고 함 측면 손상 부위로 내려갔으며 다른 기사들은 엔진룸으로 들어가 긴급 정비를 시작했고 의료진은 부상 선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으며 보급팀은 탄약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전투 한복판에 민간인들이 들어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며 미국 방송들은 이를 무모한 자살 행위라고 조롱했지만 부산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선소 기사가 손상된 함포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불꽃이 튀며 철판을 붙이고 있었으며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옆에서 다른 기사가 배관을 점검하고 있었으며 한 의사는 갑판 위에서 부상 병사 다리에 지혈대를 묶고 있었고 간호사는 수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손상된 구축함 옆에 서서 수리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고 직접 공구를 들고 철판을 고정하는 걸 도왔으며 한 기사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비서관님 위험하니 물러나십시오. 윤태성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한국 산업은 평생 인질이 되고 지금 함께 버텨야 하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기사들은 잠시 윤태성을 보고 있었지만 곧 다시 작업에 집중했고 용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으며 30분 후 주요 손상 부위가 임시 복구됐고 구축함 엔진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띄운 드론 영상 파일이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고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으며 화면에는 중동 해상 플랫폼에 설치된 한국 여론 조작 서버가 떠 있었고 앵커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BBC도 동시에 같은 내용을 다뤘고 국제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반응을 확인했고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으며 유럽 언론들도
한국 함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정부는 공식 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국방부는 논평 거부했으며 백악관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적 세력은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고 레이더 담당관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무장 고속정 수십 척이 자폭 돌진 시작했고 동시 다발 공격이며 전 함대 목표입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일제히 함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속도는 최대였으며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고 2km, 1km, 500m까지 접근했으며 CIC 안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됐고 함장이 윤태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비서관님, 전함 최대 화력 투입하겠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고 동시에 대함미사일 2발이 가장 큰 유조선을 향해 발사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며 목표는 후방 유조선이었고 탄약과 식량을 가득 실은 배였으며 명중하면 함대 전체가 무너질 거였습니다. 윤태성은 즉시 결단했고 모든 구축함을 유조선 앞에 세우라고 명령했으며 함장들은 일제히 함정을 회전시키기 시작했고 세 척의 구축함이 유조선을 에워싸는 대형을 갖췄으며 윤태성은 직접 함포 사격 통제실로 내려가 조준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손상된 레이더 대신 민간 드론 영상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새로 조립한 드론을 띄워 목표 좌표를 실시간으로 CIC에 전송했으며 드론 카메라에는 접근하는 미사일이 찍혔고 하얀 연기를 뿜으며 바다를 스치듯 날아오고 있었으며 저는 좌표를 계속 업데이트했고 윤태성에게 무전으로 넘겼습니다. 윤태성이 함포 통제실에서 조준 데이터를 입력했고 구축함 주포들이 일제히 회전하며 목표를 잡았으며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세 척의 구축함에서 동시에 포탄이 발사됐고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으며 요격 미사일도 연속으로 발사됐고 하늘이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적 미사일이 공중에서 요격됐고 폭발하며 화염 기둥이 솟아올랐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요격망을 뚫고 계속 접근했으며 근접방어포가 최대 속도로 발사되기 시작했고 예광탄이 그물처럼 퍼져나갔지만 미사일은 회피 기동을 하며 계속 하강했고 유조선까지 200m, 100m까지 접근했으며 모두가 충돌을 직감한 순간 마지막 함포 사격이 명중했고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바다 위로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자폭 돌진하던 고속정들도 구축함 화력에 하나씩 격침되기 시작했고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밤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으며 적 고속정 절반 이상이 화염 속으로 사라졌고 나머지는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함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저는 CIC 구석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적 서버를 추적하던 중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으며 복호화 프로그램을 돌린 끝에 내용이 드러났고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에는 이번 사태 배후에 미국 군수기업 고위층과 워싱턴 일부 국방부 인사들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내부 거래 기록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호르무즈 위기를 이용해 유가와 무기 계약을 동시에 폭등시키고 있었으며 한국은 일부러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로 선택된 상태였고 미국이 일본과 유럽만 보호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으며 한국 경제가 붕괴되면 아시아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미국 군수기업은 더 많은 무기를 팔 수 있었고 투기 자본은 유가 폭등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계속 읽었고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국방부 부차관보 1명과 군수기업 CEO 3명 그리고 투기 펀드 대표 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지난 석 달간 비밀 회동을 가졌으며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했고 한국을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했으며 민간 군사기업을 고용해 실제 공격까지 실행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윤태성에게 보여주려고 일어섰지만 그 순간 CIC 문이 열리며 미군 정보팀 요원 2명이 들어왔고 그들은 권총을 차고 있었으며 저를 보고 다가왔고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크 톰슨, 당신 체포하겠고 미국 국방부 기밀 유출 혐의이며 즉시 따라오십시오. 저는 노트북을 붙잡고 뒤로 물러섰지만 요원들이 계속 접근했고 한 명은 무전기를 들어 본부에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한 명은 제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지만 윤태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함정이고 미국 관할 아니며 체포 불가능합니다. 요원이 윤태성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서관님 동맹 관계 생각하시고 협조하십시오. 윤태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서로 지키는 관계인데 한쪽이 배신했으니 협조 못하며 나가십시오.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윤태성은 함장에게 눈짓했고 함장이 경비병 2명을 불렀으며 한국 해군 병사들이 총을 들고 CIC 안으로 들어왔고 요원들을 에워쌌으며 요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섰지만 나가면서 윤태성을 보며 경고했습니다. 이 일 책임지게 될 것이고 한국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태성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마크 뭘 발견했습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며 설명했고 미국 군수기업과 국방부 인사들의 공모 증거였으며 호르무즈 위기 전체가 계획된 것이었고 한국은 희생양이었으며 윤태성은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지만 놀라지는 않았고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윤태성이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패턴이 보였고 미국이 한국만 배제한 것도 드론 공격도 여론 조작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본국 편집부에 보낼지 고민했지만 미군 정보부가 이미 제 접속을 감시하고 있었고 보내는 순간 차단될 거였으며 동시에 저는 미국 정부를 배신하는 것이고 경력은 끝날 거였지만 진실을 묻을 수는 없었고 결단했습니다. 암호화된 독립 언론 채널로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고 유럽 조사 보도팀과 아시아 언론 네트워크에 동시에 보냈으며 제목은 호르무즈 위기 배후 미국 공모 증거였고 파일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제 노트북이 원격으로 공격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고 자료는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함대 위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고 레이더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우리 함대 좌표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고 발신지는 함대 내부이며 누군가 스파이 있습니다. CIC 안이 긴장됐고 승조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으며 윤태성은 즉시 보안팀을 불러 내부 통신망 점검을 지시했고 기술자들이 서버실로 뛰어갔지만 몇 분 뒤 보고가 들어왔고 송출 장비는 민간 유조선 한 척에 숨겨져 있었으며 선원 중 한 명이 스파이였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윤태성이 즉시 해당 유조선에 수색팀을 보냈고 한국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배에 올라 선실을 뒤지기 시작했으며 30분 후 숨겨진 통신 장비를 발견했고 암호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수신처는 중동 해상 플랫폼과 동시에 미국 본토 IP 주소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국 함대 위치가 적과 미국 정보부에 동시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고 미국이 한국 함대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감시하고 있었으며 필요하면 적에게 정보를 넘길 준비까지 되어 있었고 동맹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드론 수십 대가 다시 함대 상공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레이더 화면이 빨간 점으로 가득 찼으며 적들은 유출된 위치 정보를 받고 재공격을 시작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함대 전멸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윤태성은 함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전함 대공 방어 태세 전환하고 민간 선박은 함대 중앙으로 이동하며 최후 방어선 구축하십시오.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일부 한국 선장들이 공포에 휩싸여 무전으로 소리치기 시작했고 한 선장이 외쳤습니다. 유조선 버리고 탈출하겠고 더 이상 못 버티며 선원들 살려야 합니다. 다른 선장들도 동요하기 시작했고 구명 보트를 내리겠다고 선언했으며 함대 전체가 분열 직전까지 몰렸지만 윤태성은 모든 선박 공용 채널로 무전을 보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한국 공장도 병원도 다 멈추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굴욕 겪으며 여기서 버텨야 나라가 산다고 끝까지 함께 가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무전기에서는 정적만 들렸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불타던 유조선 선장이 무전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겠고 엔진 다시 켭니다. 이어 다른 선박들도 하나씩 항로를 유지하기 시작했고 구명 보트를 내리던 선원들도 다시 갑판으로 올라왔으며 함대는 무너지지 않았고 계속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전 세계 언론망으로 내부 파일 전송을 완료했고 미국 군수기업과 국방부 인사들의 공모 증거가 CNN과 BBC 그리고 유럽 주요 언론사 조사팀에 동시에 도착했으며 곧 세상이 뒤집힐 거였고 진실이 밝혀질 거였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했고 드론 편대는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며 다음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제가 전송한 파일이 CNN 생방송 화면에 공개되는 순간 저는 구축함 CIC 모니터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앵커는 긴급 속보라며 화면을 전환했으며 미국 군수기업 고위층과 국방부 인사들이 비밀 회동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호르무즈 위기를 설계하고 있었으며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 문서까지 그대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BBC도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런던 스튜디오 앵커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긴급 패널 토론을 시작했으며 유럽 주요 언론사들도 일제히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의 배신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으며 독일 슈피겔은 동맹국 희생시킨 워싱턴이라는 기사를 올렸고 일본 NHK조차 미국 군수기업 공모 의혹이라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반응을 확인했고 트위터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으며 유럽 의회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외무부는 미국에 해명 요구했으며 독일 국방부도 조사 착수를 선언했지만 미국 정부는 즉시 부인 성명을 냈고 국방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조작이라며 일축했으며 백악관은 논평 거부했지만 이미 늦었고 증거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제 옆에 서서 화면을 보고 있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았고 한국이 왜 싸우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곧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계 언론은 호르무즈에서 버티고 있는 한국 함대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CNN은 카메라를 전환해 위성으로 촬영한 함대 영상을 내보냈으며 불타는 구축함과 손상된 유조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민간 지원선들이 화면에 떴고 앵커는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해설했습니다. BBC 기자는 한국 함대가 미국 지원 없이 홀로 싸우고 있다며 현장 리포트를 시작했고 부산에서 출항한 민간인들이 전투 한복판에서 구축함을 수리하는 모습을 강조했으며 유럽 언론들도 한국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시작했고 프랑스 텔레비전은 한국이 세계 공급망을 지키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며 놀라움을 느꼈고 불과 며칠 전까지 세계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주목하고 있었으며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라 영웅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폭로 직후적 세력은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고 레이더 담당관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무장 고속정 수십 척이 자폭 돌진 개시했고 드론 편대도 동시 강화 중이며 대한미사일 2발 추가 발사 확인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빨간 점으로 가득 찼고 적들은 사방에서 동시에 함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며 이번 공격은 함대 전멸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윤태성은 즉시 함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구축함 가장 큰 유조선 앞에 배치하고 민간 선박 보호 최우선이며 함포 사격 개시하십시오. 구축함 3척이 동시에 유조선 주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주포들이 회전하며 목표를 잡았으며 첫 발이 발사되자 밤하늘에 포성이 울려 퍼졌고 고속정 한 척이 명중당해 폭발했지만 나머지는 계속 접근했습니다. 윤태성은 직접 함포 조준 시스템 앞에 앉았고 수동 모드로 전환해 목표를 하나씩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발사 명령을 연속으로 내렸고 포탄이 쉴 새 없이 날아갔으며 바다 위에서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상된 레이더 대신 민간 드론을 추가로 띄웠고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CIC에 전송했으며 드론 카메라에는 접근하는 고속정들과 대한미사일 2발이 찍혔고 미사일은 가장 큰 유조선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으며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태성에게 좌표를 계속 넘겼고 그는 데이터를 바다 요격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렸으며 구축함 VLS에서 요격탄이 연속으로 치솟아 올랐고 밤하늘을 가르며 적 미사일을 향해 날아갔지만 한 발은 요격에 실패했고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며 유조선까지 300m, 200m까지 좁혀졌습니다. 윤태성은 근접 방어포 수동 조작 모드로 전환했고 직접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미사일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방아쇠를 당기자 수천 발의 예광탄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그물처럼 퍼져나갔으며 미사일이 예광탄 속으로 돌진했고 몇 발이 동체를 관통하며 공중에서 폭발했으며
거대한 섬광이 터지고 충격파가 함대를 덮쳤습니다. 동시에 자폭 돌진하던 고속정들도 구축함 화력에 하나씩 격침되기 시작했고 함포와 근접방어포가 동시에 작동하며 밤바다를 불바다로 만들었으며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화염 기둥이 곳곳에서 솟아올랐고 고속정 대부분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편대도 요격 미사일에 하나씩 격추되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며 바다에 추락했으며 30여 대 중 절반 이상이 격추됐고 나머지는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적 공격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판에서 그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고 카메라에는 한국 구축함들이 요격탄을 연속으로 발사하며 밤하늘을 뒤덮는 장면이 담겼으며 유조선 선원들은 갑판에서 환호하고 있었고 조선소 기사들은 용접 장비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으며 의료진은 부상자를 치료하면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끝나고 바다가 다시 조용해지자 레이더 화면에서 적 신호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고속정들은 완전히 후퇴했으며 드론 편대도 해체됐고 함대는 살아남았으며 윤태성은 함교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적들이 물러갔습니다. 윤태성이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산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때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성통신 단말기에서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고 유럽 각국 정부에서 한국 함대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프랑스 해군은 호위 함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통보했고 독일 정부는 긴급 의료 지원을 약속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조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으며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한국 함대 복귀 항로 보호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놀랐고 불과 며칠 전까지 세계는 한국을 외면했지만 이제는 도우려 하고 있었으며 진실이 밝혀지자 모든 게 달라졌고 한국은 더 이상 버려진 나라가 아니었으며 윤태성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 짓지 않았고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으며 다음 위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불에 그을린 한국 함대가 부산항 입구에 나타나는 순간 저는 구축함 함교에서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도시 불빛을 보고 있었고 윤태성은 제 옆에 서서 쌍안경을 들고 항구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손상된 유조선들은 천천히 항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구축함 선체에는 포탄 자국과 화재 흔적이 선명했지만 모두 살아남았고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항구가 가까워지자 부두 전체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철망 울타리를 따라 수만 명이 늘어서 있었으며 한국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과 환영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보였고 선원 가족들은 맨 앞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조선소 기사들은 헬멧을 벗어 손에 들고 경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고 렌즈 너머로 한 노인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흔드는 모습이 보였으며 젊은 여성은 아이를 안고 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었으며 거기에는 대한민국 함대 환영합니다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함대가 부두에 접안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유조선이 계류줄을 던졌으며 부두 노동자들이 달려와 줄을 받아 고정하기 시작했고 구축함들도 하나씩 정박했으며 선원들이 갑판에 나와 손을 흔들기 시작하자 부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국 태평양함대 연락관이 위성통신으로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고 공동 브리핑 요청이었으며 한국 함대 귀환을 미국 지원 덕분이라고 발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지만 윤태성은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고 한국 단독 브리핑만 진행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세계 언론 반응을 확인했고 이미 CNN과 BBC는 한국이 세계 공급망을 지켜냈다는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었으며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용기가 동맹을 시험했다는 사설을 실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중심 신규 에너지 안보 동맹 추진이라는 속보를 띄웠으며 유럽 각국은 한국과 직접 원유 공급 협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본조차 한국 함대 성과를 인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윤태성은 함정에서 내려 부두로 걸어갔고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으며 한 노인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고 윤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말없이 지나갔으며 조선소 대표들이 그를 맞이했고 긴급 수리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귀환 직후 또 다른 위기가 터졌고
부두 관제센터 담당관이 급히 달려와 윤태성에게 보고했으며 항만 관제 시스템이 마지막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유조선 충돌 위험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으며 가장 큰 유조선이 자동 항법 시스템 오작동으로 부두 방향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수동 제어도 먹히지 않았으며 그대로 충돌하면 원유 유출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순간 윤태성은 부두에 정박 중인 예인선을 가리키며 달려갔고 예인선 선장에게 즉시 출항하라고 지시했으며 선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비서관님 지금 뭘 하시려는 겁니까? 윤태성이 예인선에 올라타며 대답했습니다. 저 유조선 직접 끌어당겨야 하고 충돌 막아야 하며 지금 출항하십시오. 선장이 망설였지만 곧 엔진을 가동했고 예인선이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저도 뒤따라 올라탔고 윤태성은 선수로 가서 예인 케이블을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인선이 표류하는 유조선 옆에 붙었고 윤태성은 케이블을 던져 유조선 선체에 연결했으며 부산항 노동자 몇 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다가와 케이블 고정을 도왔고 조선소 기사들도 합류해 함께 작업했으며 10여 분 만에 예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예인선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졌으며 유조선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관성 때문에 여전히 부두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고 충돌까지 200m, 100m까지 좁혀졌으며 부두에서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성은 선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출력 더 올리십시오.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선장이 엔진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예인선이 흔들리며 유조선을 당기기 시작했으며 부산항 다른 예인선 두 척도 긴급 출동해 반대편에서 유조선을 밀기 시작했고 노동자들과 조선소 기사들이 총동원되어 부두에서 밧줄을 던져 유조선을 고정하려 했으며 수십 명이 힘을 합쳐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조선이 마침내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고 부두와 평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충돌 직전 50m 지점에서 멈춰섰고 예인선들이 천천히 유조선을 안전한 정박 위치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으며 30분 후 유조선이 완전히 고정됐고 부두에서 다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태성은 예인선에서 내려 부두로 돌아왔고 땀으로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유조선 하역 준비팀에게 다가가 작업 시작을 지시했으며 첫 번째 원유 하역 밸브가 열리자 검은 액체가 파이프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정유 공장으로 연결된 송유관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두 시민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졌고 한 노인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으며 젊은이들은 서로 껴안고 기뻐했고 조선소 기사들은 헬멧을 벗어 하늘로 던지며 환호했으며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고 윤태성은 조용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윤태성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작일 뿐이고 한국은 이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부두 위 대형 전광판을 올려다봤고 CNN 속보가 떠 있었으며 화면에는 세계 각국 한국 중심 신규 에너지 안보 동맹 추진이라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고 유럽 각국 대표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일본 총리도 한국 협력 강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조차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윤태성은 불 꺼진 구축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끝까지 버티는 나라이고 바다가 막혀도 살아남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으며 부산항 야경과 귀환한 함대 그리고 환호하는 시민들이 모두 프레임 안에 담겼지만 그 순간 제 노트북에 긴급 알림이 떴고 레이더 신호 분석 프로그램이었으며 멀리 동해 방향에서 정체불명의 함대 신호가 새롭게 포착되기 시작했고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윤태성도 신호를 확인했고 표정이 굳어지며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전쟁이 시작됐고 준비해야 합니다.